한국은 쪼르르 달려와 다시 일본에 구걸할 것이다. 한국이 일본이 필요 없다고 하자 일본에서는 코웃음을 치며 물량을 끊었습니다. 핵심 소재 없이는 한국이 꼼짝도 못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단 며칠 만에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결국 한국의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절대 불가능할 거라 여겼지만 끝내 국산화에 성공해버린 한국.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새벽 4시에 비상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첸 국방부 전략물자 조달 담당관으로 워싱턴에서 12년째 일하고 있어요. 비상폰은 1년에 서너 번 울렸죠. 그것도 전부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손을 뻗어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이 눈부셨습니다. 도쿄 채널이라고 떴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첸 담당관님입니까? 목소리가 긴박했어요. 김대리였습니다. 도쿄 사무소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죠. 네, 저예요. 무슨 일입니까?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뭔가 심각한 게 분명했어요. 약속된 물량이 사라졌습니다. 김대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 막 창고 확인했는데요. 비어있어요. 한 롤도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거실로 걸어갔어요. 불을 켰죠. 탄소섬유. 그가 답했습니다. 이번 달 납품 예정이던 전량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오늘 새벽 점검하니까 사라졌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탄소섬유라고요? 얼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2톤입니다. 김대리가 답했죠. 항공우주 등급 전부요. F-35 부품용이랑 미사일 케이싱용이요. 이번 주 납품 예정이었거든요. 일본 측 설명은요? 아직 연락이 안 와요. 그가 말했습니다. 담당자 핸드폰도 안 받고 공장도 연결이 안 돼요. 제가 3시간 전부터 계속 시도했는데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12톤이 사라졌다고요? 그냥 증발한 겁니까? 탄소섬유는 농담으로 다룰 물건이 아니었어요. 전투기 동체의 핵심 소재였습니다. 미사일 몸통도 이걸로 만들었죠. 강철보다 가볍고 강했어요. 특히 항공우주 등급은 일본 독점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제품은 강도가 안 나왔거든요. 우리한테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일본이 전부였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비밀번호를 2번 틀렸어요. 세 번째에 겨우 들어갔죠. 국방부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납품 일정표를 띄웠어요. 화면에 빨간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이번 주 긴급 납품 항목들이었죠. F-35 부품 생산, 미사일 케이싱 제작, 정찰 위성 구조제, 전부 일본산 탄소섬유가 필요했어요. 12톤이 없으면 전부 멈춥니다. 생산 라인이 서는 거죠.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 20분이었어요. 일본은 지금 오후였습니다. 근무 시간인데 연락이 안 온다는 게 이상했어요.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즉시 일본 본사에 이메일을 썼어요. 긴급 확인 요청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물량 소재 확인 바람, 즉시 회신 요망이라고 적었죠.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뭐라도 해야 했어요. 뜨거운 물이 필터를 적셨습니다. 진한 향이 퍼졌죠. 컵을 들고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 거리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단순 사고일까요? 창고 관리 실수?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정치적인 압박, 가격 재협상 카드? 일본이 뭔가 요구하려는 건가요?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급했다는 거죠. 12톤이 없으면 생산이 멈춥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메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답장이 없었어요. 전화를 걸었죠. 일본 본사 대표 번호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끊고 다시 걸었어요. 역시 소용없었죠. 3번을 더 시도했습니다. 전부 허탕이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피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뭔가 준비된 게 있었습니다. 상사에게 전화해야 했어요. 국장 앤더슨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4시 반에 전화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죠. 좀 더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과거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일본과의 계약서를 열었습니다. 납품 조건, 지연 페널티, 긴급 상황 조항 쭉 읽어봤죠.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가항력 발생 시 납품 의무 면제. 불가항력이라고요? 창고에서 물건이 사라진 게 불가항력입니까? 말이 안 됐어요. 다시 김대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창고 앞에 서 있습니다. 그가 답했어요. 경비원이랑 얘기하는 중이에요. CCTV 확인하고 있어요. 뭐 나왔어요? 이상해요. 김대리가 말했습니다. 어젯밤 11시에 트럭 3대가 들어왔대요. 물건 싣고 나갔다고 하는데요. 누구 지시예요? 모른대요. 그가 답했습니다. 경비
경비원도 처음 보는 차량이래요. 서류도 없었고요. 그냥 통과시켰대요. 위에서 허가 났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이건 명백히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허가 없이 물건이 나간다고요? 말이 됩니까? 누가 가져갔는지 추적 가능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확인 중인데요. 김 대리가 답했어요. 차량 번호는 나왔어요. 근데 어디로 갔는지는 아직이요. 계속 확인하고 보고하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위에 보고 올릴게요. 전화를 끊고 심호흡했습니다. 진정해야 했어요. 패닉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물량이 사라졌다. 둘째, 일본 측이 연락을 피한다. 셋째, 어젯밤 트럭이 물건을 실어 갔다. 넷째, 공식 허가가 없었다. 이 네 가지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획된 일이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물량을 빼돌린 겁니다. 문제는 왜냐는 거였죠. 돈 때문인가요? 정치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번엔 반도체가 아니었습니다. 더 위험한 쪽이었죠. 전투기였고 미사일이었습니다. 국방이 걸린 문제였어요. 5시가 됐습니다. 앤더슨에게 전화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받았죠. 일은 전화네요. 그가 졸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급한 일입니까? 일본 물량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탄소섬유 12톤 전량이요. 뭐라고요? 앤더슨 목소리가 확 깼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제가 답했습니다. 도쿄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어요. 창고가 비어있고 일본 측은 연락이 안 됩니다. 1시간 뒤에 회의실로 오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팀 전체 소집할게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면도할 시간도 없었어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죠. 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백미러를 봤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새벽 도로는 한산했어요. 신호등이 규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라디오를 켰죠.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는 5시 50분이었어요.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4층 버튼을 눌렀어요. 올라갔습니다. 복도가 어두웠어요. 불을 켰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죠.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 앉아서 기다렸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아름다운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어요. 뭔가 큰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6시 30분이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앤더슨 국장이 먼저 왔어요. 그 뒤로 부국장 로버츠, 기술팀장 마크가 들어왔죠.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상황 설명해 주세요. 앤더슨이 말했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요. 오늘 새벽 도쿄 창고 점검 결과입니다. 제가 시작했어요. 이번 달 납품 예정 물량 12톤이 사라졌습니다. 탄소섬유 항공우주 등급 전량이요. 일본 측 설명은요? 로버츠가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답했죠. 새벽부터 계속 연락 시도했는데 받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는 거였죠. 지금이라도 일본 본사 연결해보죠. 앤더슨이 말했습니다. 직접 물어봅시다. 제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켰어요. 일본 본사 번호로 연결을 시도했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4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죠. 다나카 켄지였습니다. 도라이 카본 아시아 총괄 이사였어요. 미안합니다. 늦었네요. 다나카가 말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오전 회의가 길어져서요. 물량 문제로 연락드렸습니다. 앤더슨이 말했습니다. 이번 달 납품 예정분이 창고에 없다는데요. 아, 그거요. 다나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약간 일정 조정이 있었어요. 일주일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사전 통보도 없이요? 죄송합니다. 다나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미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내부 사정이 있었어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사정입니까? 로버츠가 물었습니다. 공정 점검이요. 다나카가 답했습니다. 품질 관리 차원에서 필요했어요. 걱정 마세요. 일주일이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나카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쪽에서 연락 온 거 있습니까? 한국이요? 앤더슨이 되물었습니다. 무슨 얘기죠? 들었는데요. 다나카가 웃었습니다. 한국 업체가 미국 쪽에 샘플 보냈다면서요? 탄소섬유.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탄소섬유를 만든다고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다나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실험실 수준이에요. 양산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마크가 물었습니다. 경험이죠. 다나카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 분야에서 30년 했어요. 한국이 뭘 할 수 있는지 압니다. 샘플 만드는 거랑 양산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특히 항공우주 등급은요. 그는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만들어도 쓰지 못하는 등급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강도가 안 나와요. 편차가 너무 커요. 한두 롤은 괜찮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100롤, 1000롤 연속으로 같은 품질 유지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건 기술력 차이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단언하겠습니다. 다나카가 답했습니다. 한국은 위협이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투였죠. 저는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만만한 웃음이었어요. 그럼 우리 물량은요? 앤더슨이 물었습니다. 일주일 후 확실합니까? 보장합니다. 다나카가 말했습니다. 저희를 믿으세요. 30년간 한 번도 못 지킨 적 없잖아요. 화상회의가 끝났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믿을 수 있을까요? 로버츠가 물었습니다. 선택지가 있습니까? 앤더슨이 답했습니다. 다른 공급사가 없어요. 기다릴 수밖에요. 한국 얘기는 뭡니까? 마크가 물었습니다. 확인해봤어요? 처음 들어봅니다. 제가 답했죠. 샘플이 왔다는 얘기도 못 들었어요. 조사해보세요. 앤더슨이 말했습니다. 다나카 말대로 실험실 수준일 수도 있지만요. 확인은 해야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았습니다. 다나카의 웃음이 머릿속에 남아있었어요. 한국은 위협이 아니라고요? 만들어도 쓰지 못하는 등급이라고요?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걸까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검색을 시작했어요. 한국 탄소섬유 제조사를 찾아봤죠. 몇 개 회사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중저급 제품을 만들고 있었어요. 산업용, 자동차용, 항공우주 등급을 만든다는 곳은 없었습니다. 다나카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왜 다나카가 한국 얘기를 먼저 꺼냈을까요? 신경 쓸 필요 없다면서 왜 굳이 언급했을까요? 그의 웃음이 자연스러웠나요? 아니면 억지로 지은 걸까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회의 내용을 정리했어요. 일본 물량 일주일 지연, 한국 업체 정보 미확인, 추가 조사 필요. 마지막 줄에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일본 측 태도 주목 필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다나카의 웃음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너무 여유로웠어요. 너무 자신만만했죠. 마치 모든 걸 통제하고 있다는 듯이요.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셨습니다.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머릿속으로 회의 장면이 계속 재생됐어요. 한국은 위협이 아닙니다. 만들어도 쓰지 못하는 등급입니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맥주를 한 모금 더 마셨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나카의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요. 그리고 그 웃음이 곧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것도요.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출근했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과거 기록을 다시 봐야겠다고요. 다나카의 그 웃음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뭔가 패턴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파일 캐비닛을 열었어요. 먼지가 날렸습니다. 오래된 회의록들이 쌓여 있었죠. 2년 전, 3년 전, 5년 전 기록들이었습니다.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파일을 펼쳤습니다. 2년 전 회의록이었어요. 제목이 납기 지연 대응 협의였습니다. 읽기 시작했죠. 도라이 카본 측에서 이번 분기 납품이 3주 지연된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이유는 공정 개선 작업이라고 합니다. 우리 측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그때 국장이었던 존슨이 물었던 기록이 있었어요. 항의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던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어렵습니다. 법무팀이 답했죠. 계약서에 공정 개선 조항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존슨이 다시 물었어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팀이 답했습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그 문장에 빨간 밑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제가 그은 거였습니다. 대안이 없다는 말이요. 두 번째 파일을 꺼냈습니다. 3년 전 기록이었어요. 가격 재협상 회의록이었습니다. 펼쳐서 읽었죠. 도라이 카본이 단가 인상을 요구해왔습니다. 기존 가격 대비 18% 인상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유라고 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당시 부국장이 물었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달 팀장이 물었어요. 공급 중단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답했던 걸로 나와 있었죠. 도라이 카본은 독점 공급사입니다. 그들이 안 주면 우리는 받을 곳이 없습니다. 다른 업체는요? 부국장이 물었습니다. 유럽 쪽은 어떻습니까? 품질이 떨어집니다. 기술팀이 답했어요. 항공우주 등급을 만드는 곳은 일본뿐입니다. 결국 우리는 가격 인상을 받아들였습니다. 회의록 마지막 줄에 적혀 있었어요. 대안이 없으므로 수용한다. 또 그 문장이었습니다. 대안이 없다는 말이요. 세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4년 전 긴급 회의록이었어요. 품질 불량 대응 건이었습니다. 읽어 내려갔죠. 지난 분기 납품분 중
일부에서 강도 미달이 발견됐습니다. 테스트 결과 기준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반품 가능합니까? 존슨이 물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답했던 걸로 나와 있었어요. 이미 생산에 투입됐습니다. 재작업하려면 2달이 걸립니다. 도라이 카본 측 설명은요? 법무팀이 물었습니다. 측정 오차 범위 내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답했죠. 기술적으로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그냥 받아들입니까? 존슨이 물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재납품 요구하면 일정이 3달 밀립니다. 생산 라인이 멈춥니다. 회의록 끝에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수용이 불가피함, 대안 없음, 또 대안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네 번째 파일을 꺼냈어요. 5년 전 기록이었습니다. 긴급 물량 요청 건이었죠. 내용을 읽었습니다. 신규 프로젝트로 긴급 물량이 필요합니다. 기존 계약 외 추가 10톤이 필요합니다. 도라이 카본이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존슨이 물었던 내용이었어요. 가능은 한데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답했던 기록이 나왔습니다. 단가를 20% 올려달라고 합니다. 긴급 물량이니 할증이 붙는다고요. 거절하면요? 존슨이 물었습니다. 공급을 안 해줍니다. 제가 답했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기존 계약 물량만 지키면 되니까요. 추가 요청은 우리 사정이지 그들 사정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구할 수 없습니까? 존슨이 다시 물었죠. 불가능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항공우주 등급은 도라이 카본만 만듭니다. 회의록 마지막에 결정사항이 적혀 있었어요. 조건 수용, 대안 부재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 제가 그 문장 밑에 별표를 3개 그어 놓았더군요. 책상 위에 파일들을 쭉 펼쳐 놓았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부 같은 문장으로 끝났다는 거였죠. 대안이 없다. 그 말을 제가 얼마나 많이 썼는지 세어봤습니다. 회의록마다 평균 3번씩 나왔어요. 5년 동안 수십 번의 회의가 있었죠. 계산해보니 100번도 넘게 적었더군요. 대안이 없다는 말을요. 제 손으로 직접요.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10년 넘게 일본한테 끌려다녔습니다. 납기가 밀려도 참았어요. 가격이 올라도 받아들였죠. 품질에 문제가 있어도 넘어갔습니다. 긴급 물량이 필요하면 할증을 물어줬어요. 왜냐고요?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일본이 유일했습니다. 항의할 수 없었어요. 협상할 여지도 없었죠. 우리는 을이었고 그들은 갑이었습니다. 그 관계가 10년 넘게 이어졌어요. 다나카의 웃음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제 화상회의에서 봤던 그 여유로운 표정이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는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어차피 돌아올 거라는 확신이요. 대안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웃을 수 있었던 겁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파일들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캐비닛에 넣었습니다. 마지막 파일을 손에 들었을 때 멈칫했어요. 표지에 적힌 날짜를 봤습니다. 5년 전이었죠. 그때도 지금도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대안이 없었어요. 여전히 일본에 의존하고 있었죠. 여전히 그들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파일을 넣고 캐비닛을 닫았습니다. 자물쇠를 채웠어요.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맴돌고 있었어요. 정말 대안이 없는 걸까요? 정말로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틀 후에 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요. 목요일 오후였어요. 책상에서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제가 말했죠. 문이 열렸어요. 기술팀 소속 앤디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앤디가 말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일본 쪽 내부 자료예요. 그가 답했습니다. 어떻게 구했는지는 묻지 마세요. 그냥 받은 겁니다. 봉투를 건네받았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다는 걸 직감했죠. 뜯었습니다. 안에 보고서가 들어있었어요. 일본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문 번역본도 함께 있었죠. 표지를 봤습니다. 도라이 카본 내부용 기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날짜는 지난주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제목이 고급 라인 품질 현황 보고였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 고급 라인 불량률이 상승 추세입니다. 1월 불량률 3.2%, 2월 4.7%, 3월 6.2%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인은 설비 노후화로 추정됩니다. 긴급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불량률이 2배로 뛰었다고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파란 선이 위로 치솟고 있었어요. 불량률 추이였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는 평균 2% 미만이었는데요. 올해는 6%를 넘어선 겁니다. 3배가 넘는 수치였어요.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현재 재고 상황도 문제입니다. 보고서가 계속됐어요. 불량품 처리로 인해
추락 가능 물량이 감소했습니다. 당초 계획 대비 40% 수준입니다. 향후 2개월간 정상 공급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40% 수준이라고요? 그럼 우리한테 올 물량은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권고 사항이 적혀 있었어요. 주요 고객사 대상 납기 조정 협의가 필요합니다. 최소 6주 연기를 제한합니다. 설비 정비 및 재고, 확보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식 발표는 시기를 조율하여 진행합니다. 6주라고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다나카는 일주일이라고 했잖아요. 앤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공식 입장이랑 내부 상황이 다릅니다. 이 보고서 진짜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출처는 믿을만해요. 앤디가 답했습니다. 도라이 카본 품질 관리 부서에서 나온 겁니다. 공식 내부 보고서예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 거리에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죠.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요. 다시 보고서를 봤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어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나카와 화상회의하기 사흘 전이었죠.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불량률 상승을 알고 있었어요. 재고 부족도 알고 있었죠. 6주 연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일주일이라고 했어요. 웃으면서요. 이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다나카가 보낸 공식 이메일을 찾았어요. 어제 온 거였죠. 클릭해서 열었습니다. 내용을 읽었어요. 현재 도라이 카본 공급 상황은 정상입니다. 품질 관리 점검으로 인한 일시적 지연이 있으나 일주일 내 해소될 예정입니다. 고객사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정상이라고요? 제가 혼잣말했습니다. 불량률이 3배 뛰었는데 정상이라고요? 앤디가 제 옆에 섰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가 물었습니다. 보고해야죠. 제가 답했습니다. 국장님한테요. 조심하세요. 앤디가 말했습니다. 이거 비공식 자료예요. 출처 밝히면 문제될 수 있어요. 알아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해요. 우리가 속고 있다는 걸요. 앤디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래프를 뚫어지게 봤죠. 파란 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불량률 6%. 이건 심각한 수치였어요. 항공우주 등급에서는 치명적이었습니다. 1%만 넘어도 문제인데 6%라고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앤더슨 국장 내선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받았죠. 국장님, 시간 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왜요? 그가 답했습니다. 급한 일입니까?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일본 쪽 내부 자료인데요. 지금 당장 와보세요. 앤더슨이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보고서를 집어들었어요. 국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다나카는 왜 숨긴 걸까요? 왜 일주일이라고 거짓말한 걸까요? 시간을 벌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국장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앤더슨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뭔데요? 그가 물었습니다. 이거 보셔야 합니다. 제가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도라이 카본 내부 자료예요. 받아들었습니다. 표지를 봤어요. 눈썹이 올라갔죠. 이거 어디서 났어요? 출처는 밝힐 수 없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신뢰할 만합니다. 앤더슨이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한 장, 2장, 3장 계속 넘겼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읽었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불량률이 6%라고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답했습니다. 작년 대비 3배입니다. 납기는 6주 연기라고요?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다나카는 우리한테 일주일이라고 했어요. 공식 이메일도 공급 정상이라고 나와 있고요. 앤더슨이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거짓말을 한 거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노골적으로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요. 그날 오후 늦게 또 다른 서류가 제 책상에 도착했습니다. 국방부 신규 공급사 심사팀에서 온 거였어요. 회람용이라고 적혀 있었죠.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테스트 보고서가 들어있었어요. 표지를 봤습니다. 한국 업체 제출 자료라고 적혀 있었죠. 회사 이름이 나와 있었습니다. 전주 소재 중견 기업이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다나카가 언급했던 그 한국 업체인가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탄소섬유 항공우주 등급 시험 결과라고 제목이 달려 있었어요. 날짜는 지난달이었습니다. 시험 항목 목록이 나왔죠. 인장 강도, 탄성 계수, 표면 균일도, 내열성, 내구성, 전부 항공우주 등급 필수 테스트였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숫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배치 테스트 결과였습니다. 인장 강도 6250메가파스칼이라고 적혀 있었죠. 눈을 크게 떴습니다. 6250이요? 이건 기준치를 넘는 수치였어요. 항공우주 등급은
6천 이상이 필요했거든요. 한국 업체가 통과했다는 겁니까?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두 번째 배치 결과가 나왔어요. 인장 강도 6248메가파스칼. 잠깐만요. 제가 멈췄습니다. 첫 번째랑 거의 똑같은데요. 차이가 2메가파스칼밖에 안 나요. 세 번째 배치를 봤습니다. 6252메가파스칼. 네 번째 배치요. 6249메가파스칼. 다섯 번째 배치요. 6251메가파스칼.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일정했어요. 편차가 거의 없었죠. 탄성 계수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배치가 240기가파스칼이었어요. 두 번째가 238, 세 번째가 241, 네 번째가 239, 다섯 번째가 240. 또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변동폭이 3기가파스칼 이내였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일본 데이터를 꺼냈어요. 지난해 도라이 카본이 제출한 시험 성적서였죠. 펼쳐서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첫 번째 배치 인장 강도가 6320이었어요. 두 번째가 6187, 세 번째가 6405, 네 번째가 6192, 다섯 번째가 6376. 편차가 컸습니다. 최대 218메가파스칼 차이가 났어요. 한국 데이터는 최대 4메가파스칼 차이였죠. 50배 이상 일정했다는 겁니다. 탄성 계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은 230에서 250까지 널뛰기 했습니다. 한국은 238에서 241 사이에 머물렀죠. 표면 균일도 항목을 봤습니다. 한국 데이터가 98.3, 98.1, 98.4, 98.2, 98.3이었어요. 거의 똑같았습니다. 일본은 95.7에서 99.2까지 퍼져 있었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 데이터가 일본보다 훨씬 안정적이라고요? 편차가 거의 없다고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첫째, 이 데이터가 가짜다. 누가 조작한 거예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운 거죠. 실제 생산에서는 이렇게 일정할 수 없어요. 둘째, 이 데이터가 진짜다. 한국이 정말로 안정적인 생산 기술을 확보한 겁니다. 일본보다 나은 공정 관리를 가진 거죠. 어느 쪽일까요? 보고서를 계속 넘겼습니다. 시험 조건이 나와 있었어요. 온도, 습도, 압력, 시간 전부 표준 조건이었습니다. 문제 없었어요. 시험 기관도 확인했습니다. 독일 인증 기관이었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곳이었습니다. 조작하기 어려운 곳이었어요. 샘플 수량을 봤습니다. 각 배치당 30개씩 테스트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총 150개 샘플이었죠. 적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샘플 사이즈였어요. 생산 날짜도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 3개월에 걸쳐 생산된 거였어요. 한 번에 만든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만든 겁니다. 그런데도 편차가 이렇게 적다고요? 다시 숫자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6250, 6248, 6252, 6249, 6251. 너무 일정했어요. 마치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실제 생산에서는 변수가 많아요. 원자재 편차, 온도 변화, 작업자 숙련도, 설비 상태, 수많은 요인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는 거의 똑같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계산기를 열었어요. 한국 데이터의 표준 편차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장 강도 5개 값을 입력했죠. 결과가 나왔어요. 표준 편차 1.6메가파스칼. 엄청나게 낮은 수치였습니다. 일본 데이터도 계산했습니다. 표준 편차 83.4메가파스칼이 나왔어요. 한국의 50배였죠. 이게 현실적인 숫자일까요? 아니면 조작된 걸까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일본 데이터 옆에 나란히 놓았어요. 두 개를 비교해서 봤습니다. 일본 숫자는 들쭉날쭉했어요. 현실적으로 보였죠. 한국 숫자는 반듯했습니다. 너무 완벽해 보였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사무실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형광등을 켰어요. 다시 보고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이 숫자들이 진짜라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이 정말로 일본보다 안정적인 생산을 한다면요. 다나카가 틀렸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위협이 아니라고 했죠. 실험실 수준이라고 했어요. 양산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양산이 가능하다고요. 그것도 일본보다 더 잘한다고요. 반대로 이 숫자가 가짜라면요. 한국이 우리를 속이려는 거라면요. 그럼 다나카 말이 맞는 겁니다. 한국은 믿을 수 없는 거죠.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책상 위 전화기를 봤습니다. 앤더슨한테
보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확인해 봐야 할까요? 손이 보고서 위에 머물렀습니다. 종이가 손가락 끝에 닿았어요. 이 숫자들이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진짜든 가짜든 뭔가 중요한 걸 담고 있었어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요. 서류만 봐서는 모르겠어요.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나카인지 이 보고서인지요. 직접 가서 봐야 했습니다. 한국으로요. 전주에 있다는 그 공장으로요. 눈으로 확인해야 했어요. 이 숫자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나카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 업체 데이터에 대해 질문이 있다고 적었어요. 화상회의를 요청했죠. 답장은 빠르게 왔습니다. 오후 2시에 가능하다고 했어요. 시간이 됐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켰습니다. 다나카가 접속했죠. 화면에 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한국 업체 관련해서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이요? 다나카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직도 그걸 신경 쓰십니까? 데이터를 받았거든요. 제가 말했습니다. 시험 성적서요. 숫자가 좀 특이해서요. 어떤 점이요? 다나카가 물었습니다. 표정이 약간 굳어졌어요. 편차가 너무 적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배치마다 거의 똑같은 수치가 나왔거든요. 당연하죠. 다나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 톤이 바뀌었어요. 실험실 숫자니까요. 무슨 뜻입니까? 제가 되물었습니다. 한두 개 잘 뽑은 샘플로 테스트한 거예요. 다나카가 설명했습니다. 실험실에서 조건 완벽하게 맞춰서 만든 거죠. 당연히 좋게 나옵니다. 하지만 샘플이 150개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배치도 5개고 3개월에 걸쳐 생산된 거라고 나와 있어요. 종이 위의 숫자일 뿐입니다. 다나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왜죠? 제가 물었습니다. 양산이 다르니까요. 그가 답했습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실험실이랑 공장은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실험실에서는 한 롤 만드는데 일주일 걸려도 됩니다. 온도 완벽하게 맞추고 압력 조절하고 정성 들여 만들죠. 당연히 좋게 나와요. 근데 공장은요? 하루에 수십 롤 뽑아야 해요. 속도 올리면 품질 떨어지고 온도 조금만 틀려도 불량 나오고 원자재 배치 바뀌면 특성 바뀌고요. 변수가 산더미예요. 한국이 그걸 제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다나카가 단언했습니다. 수율을 보세요. 양산 들어가면 수율이 절반도 안 나올 겁니다. 100롤 만들면 40롤은 버려야 해요. 강도 안 나오거나 표면 불균이라거나 내부 결함 있거나요. 항공우주 등급은 그렇게 까다로워요. 한국이 그걸 모를 리 없는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알아도 못합니다. 다나카가 말했습니다. 노하우가 없어요. 저희는 30년 했어요. 수천 번 실패하고 수만 롤 버리면서 배운 겁니다. 온도를 정확히 몇 도로 맞춰야 하는지, 압력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원자재 배치마다 어떻게 보정해야 하는지요. 전부 몸으로 익힌 거예요. 한국이 그걸 단기간에 따라올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럼 이 데이터는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겁니까? 거짓말까진 아니에요. 다나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니죠. 베스트 케이스를 모아놓은 거예요. 잘 나온 것만 골라서 보고한 겁니다. 실제 양산하면 이렇게 안 나와요. 확신하십니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30년 경험이 말해줍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멀었어요. 10년 더 걸릴 겁니다. 항공우주 등급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확신한다는 거예요. 근거도 없이 단정한다는 거죠. 한국 공장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없어요. 다나카가 답했습니다. 갈 필요도 없고요. 데이터만 봐도 압니다. 실제 생산 라인을 본 적이 없으면서 불가능하다고 하시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보지 않아도 압니다. 다나카가 말했습니다. 짜증이 목소리에 더 섞였어요. 이건 물리학이에요. 탄소섬유 특성상 그래요. 고온 고압에서 만들어지는데 조건 조금만 틀려도 결과가 천차만별이에요. 완벽하게 통제하려면 설비도 중요하고 노하우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해요. 한국이 그걸 다 갖췄다고 보십니까? 모르죠. 제가 답했습니다. 가봐야 알 것 같은데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다나카가 말했습니다. 저희한테 집중하는 게 나아요. 곧 물량 정상화될 겁니다. 한국 따위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다나카는 너무 방어적이었어요. 한국을 너무 깎아내렸죠. 신경 쓸 필요 없다면서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할까요? 정말 위협이 아니라면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부정할까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로 양산에 성공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럴 리 없어요. 다나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정 자체가 틀렸어요. 하지만 만약이라면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다나카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화면 속 그의 얼굴을 봤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니까요.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한국은 불가능해요. 기술력 차이가 너무 커요. 저희를 따라올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뭘요? 다나카가 물었습니다. 직접 가보겠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한국으로요. 그 공장이 어떤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시간 낭비예요. 다나카가 말했습니다. 제 시간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화상회의를 끊었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다나카의 마지막 표정이 떠올랐어요.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한국 간다고 하자 동요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한국이 위협이 아니라면 제가 가든 말든 상관없을 텐데요. 오히려 가서 실망하고 오면 더 좋을 텐데요. 근데 그는 말렸어요. 필사적으로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다나카가 모르는 게 있다는 걸요. 한국에 대해 실제로는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있다는 걸요. 경험과 편견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어쩌면 그게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요. 전화를 끊고 바로 앤더슨 국장실로 향했습니다. 노크도 안 하고 문을 열었어요. 그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죠. 무슨 일입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갑자기요. 한국 가야 합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앤더슨이 되물었습니다. 전주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 탄소섬유 공장이요. 직접 가서 확인하고 싶어요. 왜 갑자기요? 문서로는 판단 못하겠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일본 데이터도 있고 한국 데이터도 있는데 누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다나카는 한국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한국 보고서는 가능하다고 하고요. 종이만 봐서는 답이 안 나와요. 다나카 얘기 들었어요? 앤더슨이 물었습니다. 방금 화상회의 했습니다. 제가 답했죠. 한국은 실험실 수준이래요. 양산 불가능하대요. 근데 너무 확신하더라고요. 가본 적도 없으면서요. 그래서 가보겠다고요?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봐야 할 것 같아요. 앤더슨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한참 밖을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일본은 물량을 못 대고 있어요. 납기는 계속 밀리고 있고요. 불량률은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는 대안을 찾아야 해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한국이 진짜 대안인지 확인하려고요. 만약 아니면요. 앤더슨이 돌아봤습니다. 한국도 허풍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것대로 알아야죠. 제가 답했습니다. 최소한 시간 낭비는 안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헛된 희망 품고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앤더슨이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앉았어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생각하는 중이었죠. 얼마나 걸립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이틀이면 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내일 가서 공장 보고 모레 돌아올게요. 혼자 갑니까?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팀 데리고 가면 더 정확하겠지만요. 일단 제가 먼저 가서 둘러볼게요. 가치가 있으면 그때 팀 보내면 되고요. 앤더슨이 다시 침묵했습니다. 길게 느껴졌어요. 10초쯤 지났을까요? 20초였을 수도 있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거절할까봐 불안했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확실히 해와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한국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요. 우리한테 시간 없어요. 헛수고할 여유도 없고요. 정확하게 판단해서 오세요. 그럼요. 제가 물었습니다. 가도 된다는 겁니까? 앤더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근데 조심하세요. 한국 업체가 우리 환심 사려고 거짓 보고했을 수도 있어요. 현혹되지 말고 냉정하게 보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리고 다나카한테는요. 말하지 마세요. 앤더슨이 말했습니다. 알면 방해할 겁니다. 조용히 다녀오세요. 국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긴장이 풀린 거였죠. 허가가 났습니다. 갈 수 있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어요. 항공편부터 찾아야 했죠. 검색창에 워싱턴 서울이라고 쳤습니다. 내일 출발편이 떴어요. 오후 2시 직항이 있었습니다. 좌석도 남아있었죠.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은 숙소였어요. 전주 호텔을 검색했습니다. 몇 개 나왔어요. 시내 중심가에 있는 곳으로 골랐죠. 예약했습니다. 한국 업체한테도 연락해야 했습니다. 보고서에 적힌 이메일 주소를 찾았어요. 메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국 국방부 전략물자 조달 담당관입니다. 귀사가 제출한 탄소섬유 시험 성적서를 검토했습니다. 추가 확인을 위해 공장 방문을 희망합니다. 내일 전주 도착 예정이며
시간 조율 부탁드립니다. 보내기를 눌렀습니다. 이제 짐을 싸야 했어요. 집으로 가야 했죠. 하지만 일단 해야 할 게 더 있었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야 했어요. 한국 데이터를 다시 출력했습니다. 일본 데이터도 출력했죠. 비교하면서 봐야 할 것 같았어요. 질문 목록도 작성했습니다. 생산 공정은 어떻게 되는지,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실제 수율은 얼마나 되는지, 설비는 어떤 걸 쓰는지요.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10개가 넘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메일 알림이었어요. 벌써 답장이 왔나요? 열어봤습니다. 방문 환영합니다. 내용이 간단했어요. 내일 오후 도착하신다면 저녁에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날 오전에 공장 투어 가능합니다. 담당자 윤태성입니다. 연락처가 적혀 있었죠. 빠른 회신이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도착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컴퓨터를 껐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사무실을 나섰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한국이었습니다. 전주라는 도시였죠. 처음 가는 곳이었어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나카 말대로 실험실 수준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양산 가능한 공장일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였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 불을 켰죠. 침실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었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셔츠 2벌, 바지 1벌, 속옷, 양말, 세면도구도 챙겼어요. 노트북과 충전기도 넣었습니다. 서류 뭉치도 가방에 넣었죠. 한국 데이터, 일본 데이터, 질문 목록 전부 챙겼습니다. 다 쌌어요. 캐리어를 닫았습니다. 지퍼를 잠갔죠. 무게가 느껴졌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내일이면 태평양을 건너는 겁니다. 13시간 비행이었죠. 긴 여정이었어요. 잠이 안 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다나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불가능하다고 했던 말이요. 하지만 한국 데이터의 숫자들도 떠올랐어요. 너무나 일정했던 그 수치들이요. 누가 맞는 걸까요? 내일이면 알게 될 겁니다. 다음 날 오후 2시에 덜레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쳤어요. 게이트로 향했죠. 탑승이 시작됐습니다. 좌석을 찾아 앉았어요. 창가였습니다. 캐리어를 머리 위 선반에 넣었죠.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활주로로 나갔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졌죠. 속도가 붙었어요. 바퀴가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워싱턴이 점점 작아졌어요.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이 하얗게 변했죠. 13시간이 지났습니다. 긴 비행이었어요. 영화를 봤습니다. 책도 읽었죠. 잠도 잤어요. 그래도 시간이 느리게 갔습니다. 기내식이 2번 나왔어요. 먹었지만 맛은 기억나지 않았죠. 창밖을 자주 봤습니다. 태평양이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바다였죠. 가끔 섬이 보였습니다. 작은 점 같았어요.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승무원이 안전벨트를 확인했어요. 인천공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색 활주로가 나타났죠. 바퀴가 땅에 닿았어요. 덜컹 소리가 났습니다. 속도가 줄었어요. 게이트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짐을 꺼냈죠. 줄을 서서 내렸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았어요. 짐을 찾았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죠. 한국이었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습했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전주까지 가달라고 했습니다.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아파트들이 많았어요. 간판이 한글로 쓰여 있었죠. 읽을 수 없었습니다. 2시간쯤 달렸을까요? 전주 시내에 들어섰습니다. 건물이 낮아졌어요. 거리가 한적해졌죠.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했어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샤워를 했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저녁 7시였습니다. 윤태성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들렸어요. 첸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도착했어요. 어서 오셨습니다. 윤태성이 답했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호텔이요. 제가 말했죠. 시내에요. 공장으로 오시겠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지금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늦은 시간인데요. 괜찮습니다. 윤태성이 말했습니다. 라인은 돌아가고 있어요. 보고 싶으시면 오세요. 갈게요. 제가 답했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주소를 받았습니다. 택시를 불렀어요. 기사한테 보여줬죠. 출발했습니다. 시내를 벗어났어요. 공단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장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불이 켜진 곳도 있었고 어두운 곳도 있었죠. 차가 한 공장 앞에 섰습니다. 간판이 보였어요. 한글이었지만 아래 영문도 있었습니다. 회사 이름이었죠. 내렸습니다. 정문으로 걸어갔어요. 경비실에 사람이 보였습니다. 손을 흔들었죠. 문이 열렸어요. 예약하신 분이시죠?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네, 제가 답했어요. 미국에서 왔어요. 윤 상무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쪽 건물로 가세요.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죠. 걸어갔습니다. 공장 부지가 넓었어요. 여러 건물이 있었죠. 하나는 사무동 같았고
다른 하나는 생산동 같았습니다. 생산동 쪽으로 갔어요. 큰 건물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안에서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인데도 돌아가고 있었어요. 입구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보였어요. 작업복을 입고 있었죠. 안전모를 쓰고 있었습니다. 첸 담당관님이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답했어요. 윤태성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했어요. 손에 굳은 살이 있었습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성이 말했습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제가 말했죠. 괜찮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어차피 라인은 돌아가고 있어요. 밤에도요? 제가 물었습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윤태성이 답했습니다. 온도 유지해야 해서요. 한 번 식으면 다시 올리는데 이틀 걸려요. 그래서 3교대로 계속 돌려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가 나왔어요. 형광등이 밝았습니다. 안전모를 건네받았죠. 썼습니다. 생산 라인으로 가는 문이 보였어요. 윤태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열기가 확 밀려왔어요. 뜨거웠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죠.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천장이 높았어요. 기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원료가 들어가는 쪽이 보였습니다. 반대편에서 완성품이 나오고 있었죠. 검은색 롤이었습니다. 탄소섬유였어요. 작업자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계기판을 보고 있었어요. 버튼을 누르고 있었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집중한 표정이었어요. 소음이 컸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였어요. 컴프레서 소리도 들렸죠. 환풍기 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윤태성이 제 쪽을 봤어요. 보실 만큼 보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컸어요. 소음 때문이었죠.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물었습니다. 보시면 압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는 저를 설득하지 않았어요. 자료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숫자를 읽어주지도 않았죠. 그냥 보라고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요. 라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서 봤어요. 원료가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검은 섬유 다발이었죠. 컨베이어를 타고 들어갔어요. 고온로 안으로요. 온도계를 봤습니다. 1500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엄청난 열이었습니다. 다음 공정으로 넘어갔어요. 냉각 구간이었습니다. 뜨거운 섬유가 식고 있었죠. 천천히 식혔습니다. 급격히 식히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균열이 생기니까요. 마지막 공정을 봤습니다. 검사 구간이었어요. 완성된 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작업자가 샘플을 잘랐어요. 측정기에 넣었죠.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더니 통과 스티커를 붙였어요. 다음 롤이 나왔습니다. 똑같은 과정을 반복했어요. 측정하고 확인하고 스티커 붙이고요. 계속 그랬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였어요. 하지만 라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윤태성이 제 옆에 섰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밤에도 계속 이러세요? 제가 되물었죠. 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65일 돌아가요. 멈추는 날이 없습니다. 라인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향했어요. 윤태성이 앞장섰죠. 복도를 지나 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회의실 같았어요. 테이블이 있었고 의자가 있었죠. 앉으세요. 윤태성이 말했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그는 캐비닛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죠. 먼지가 날렸어요.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초기 기록입니다. 윤태성이 답했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파일을 펼쳤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나왔어요. 첫 페이지를 봤죠. 날짜가 3년 전이었습니다. 제목이 시험 생산 결과 보고였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배치 생산 결과입니다. 보고서가 시작됐어요. 총 30롤 생산 시도했습니다. 합격 롤은 8롤입니다. 불합격 22롤. 합격률 27%.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었습니다. 27%라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윤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두 번째 배치 결과가 나왔어요. 총 40롤 생산 시도. 합격 12롤. 불합격 28롤. 합격률 30%. 조금 나아졌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3% 올랐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윤태성이 말했습니다. 2달 걸렸는데 3%요. 세 번째 페이지를 봤습니다. 배치 기록이었어요. 총 50롤 시도. 합격 18롤. 불합격 32롤. 합격률 36%.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파란 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파르지 않았죠. 완만했습니다. 밑에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손글씨였습니다. 원자재 배치 변경 시 수율 급락. 온도 제어 불안정, 작업자 숙련도 부족, 문제가 산더미였어요. 다음 자료를 꺼냈습니다. 재무 보고서였어요. 손실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 달 3억 원, 둘째 달 5억 원,
셋째 달 7억 원. 계속 늘어났어요. 누적 손실이 2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회사가 힘들었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힘들었죠. 윤태성이 답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중단하라고 했어요. 돈만 까먹는다고요. 근데 계속하셨어요? 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내부 회의록이었어요. 날짜를 봤습니다. 2년 반 전이었죠. 내용을 읽었습니다. 현재 합격률 40% 미만입니다. 목표인 90%와 격차가 큽니다. 이대로는 사업성이 없습니다. 프로젝트 중단을 건의합니다. 기술이사 발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다음 주를 봤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 반드시 해결하겠다. 윤태성 상무 발언. 그때도 버텼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버틴 게 아닙니다. 윤태성이 말했습니다. 방법을 찾았어요. 뭘요? 제가 물었습니다. 실패 원인을요? 그가 답했습니다. 성공을 늘리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관점을 바꿨습니다. 실패를 줄이기로요. 다른 파일을 펼쳤습니다. 분량 분석 보고서였어요. 엑셀표가 빼곡했습니다. 날짜, 배치 번호, 분량 유형, 원인 추정, 수백 줄이 적혀 있었죠. 전부 기록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윤태성이 답했습니다. 분량 나올 때마다 적었어요. 언제 나왔는지, 어떤 분량인지, 그때 온도는 몇 도였는지, 압력은 어땠는지, 원자재는 어느 배치였는지요. 전부요. 표를 쭉 훑어봤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정 온도 구간에서 분량이 많았습니다. 특정 원자재 로트에서도 문제가 있었죠. 작업시간 대별로도 차이가 났어요. 이걸 보고 뭘 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씩 없앴습니다. 윤태성이 답했습니다. 온도가 문제면 온도 제어를 강화했어요. 원자재가 문제면 공급사를 바꿨고요. 시간대가 문제면 교대 방식을 조정했습니다. 다른 자료가 나왔습니다. 개선 조치 기록이었어요. 항목마다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온도 센서 추가 설치, 압력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원자재 입고, 검사 강화, 작업자 재교육 실시, 수십 개 항목이 있었어요. 그래프를 봤습니다. 시간 흐름에 따른 합격률 변화였어요. 처음엔 30% 미만이었습니다. 서서히 올라갔어요. 40, 50, 60, 1년 반쯤 지나니 70을 넘어섰습니다. 2년 되니 80이었죠. 지금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93%입니다. 윤태성이 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자랑하는 투가 아니었죠.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성공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실패를 없앴어요. 차이가 뭡니까? 성공은 우연입니다. 윤태성이 설명했습니다. 잘 될 때가 있어요.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면요. 근데 그걸 재현하기 어려워요. 변수가 너무 많아서요. 반대로 실패는 원인이 있어요. 온도 틀렸거나 압력 잘못됐거나 원자재 불량이거나요. 원인을 찾아서 없애면 실패가 줄어들어요. 실패가 줄면 성공률이 올라갑니다. 자동으로요.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공장 초기 모습이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장비도 적었죠. 사람도 몇 명 안 보였어요. 처음엔 이랬습니다. 윤태성이 말했습니다. 라인 하나에 인원 5명이었어요. 밤낮으로 돌렸는데 불량만 쌓였죠. 창고가 불량품으로 가득 찼어요. 처분 비용만 수억이었습니다. 왜 안 그만두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만두면 끝이니까요. 그가 답했습니다. 계속하면 뭔가 나와요. 데이터가 쌓이고 패턴이 보이고 답이 나옵니다. 근데 그만두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실패로 끝나는 거죠. 또 다른 기록을 펼쳤습니다. 작업 일지였어요. 매일매일 적은 거였습니다. 온도 기록, 생산량, 분량 개수, 특이사항 빠짐없이 적혀 있었죠. 이걸 3년 동안 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윤태성이 답했습니다. 하루도 안 빠졌어요. 명절에도 적었고 휴일에도 적었어요. 라인이 도는 한 기록했습니다. 파일을 닫았습니다. 먼지를 털었어요. 윤태성이 저를 봤습니다. 다나카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실험실 수준이래요. 제가 답했습니다. 양산 불가능하대요. 틀렸습니다. 윤태성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양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그 말에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만하지 않았어요. 그냥 확신이었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공장 불빛이 여전히 밝았어요. 라인이 돌아가고 있었죠. 멈추지 않고요. 윤태성이 제 옆에 섰습니다. 내일 오전에 다시 오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낮에 보면 더 잘 보일 겁니다. 그럴게요. 제가 답했습니다. 택시를 불렀어요. 왔습니다. 탔죠. 호텔로 향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어두운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했어요. 다나카는 틀렸습니다. 한국은 실험실 수준이 아니었어요. 진짜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호텔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6시였죠. 일찍 깼습니다.
깼습니다. 샤워를 했어요. 옷을 갈아입었죠.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하려고요. 새 메일이 쌓여 있었어요.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대부분 일상 업무였죠. 그런데 한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긴급. 일본 측 추가 지연 통보. 앤더슨이 보낸 거였어요. 클릭했습니다. 어젯밤 도라이 카본에서 공식 연락 왔어요. 이메일이 시작됐습니다. 고급 라인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대요. 불량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정비 시간이 더 필요하대요. 납기를 다시 조정해달라고 합니다. 6주 연기래요. 처음 약속했던 일주일이 아니라요. 6주라고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한 달 반이잖아요. 다나카 태도도 달라졌어요. 앤더슨이 계속 썼습니다. 어제랑 완전히 다르더군요. 여유 부리던 게 사라졌어요. 다급해 보였어요. 그리고 한국 얘기를 물어보더군요. 거기 일정이 어떻게 되냐고요.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다나카가 한국 일정을 물었다고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전화 좀 해줘요. 이메일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상황 공유해야 할 것 같아요.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한국 시간 6시 30분이었어요. 워싱턴은 어제 오후였죠. 계산해봤습니다. 지금쯤이면 오후 4시쯤일 거예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앤더슨 직통이었어요. 신호음이 2번 울렸습니다. 받았죠? 첸입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네. 제가 답했어요. 이메일 봤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앤더슨이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때요? 진짜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어젯밤 공장 봤어요. 라인 돌아가고 있었고 품질 관리도 체계적이었어요. 초기 기록도 봤는데 3년간 실패를 줄여온 게 확실해요. 양산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제가 단언했습니다. 이미 하고 있어요. 앤더슨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일본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어떻게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다나카한테서 전화 왔어요. 앤더슨이 설명했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어요. 전에는 여유롭더니 이번엔 다급하더군요. 고급 라인 불량이 통제 불가 수준이래요. 장비 세대를 동시에 정비해야 한대요. 6주는 걸린대요. 6주 동안 물량이 없다는 겁니까? 네. 앤더슨이 답했습니다. 최소한으로 줄여도 그렇대요. 긴급 물량도 못 된대요. 뭐라고 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검토하겠다고 했죠. 앤더슨이 답했습니다. 근데 다나카가 그때 물어보더군요. 한국 쪽 일정이 어떻게 되냐고요. 처음 듣는 질문이었어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확인 중이라고 했어요. 앤더슨이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안 알려줬어요. 다나카 반응은요? 조급해 보이더군요. 앤더슨이 답했습니다. 빨리 결정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해결할 테니 기다려달라고요. 목소리 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명령하는 투가 아니라 부탁하는 투였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다나카는 여유로웠습니다. 우리한테 선택지가 없다는 걸 알았죠.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도요. 그래서 웃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한국이라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대안이 나타난 거죠. 갑자기 다나카가 의리됐습니다. 오늘 추가 확인하고 내일 돌아갑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보고서 쓸게요. 서두르세요. 앤더슨이 말했습니다. 다나카가 이틀 안에 답 달라고 하더군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전주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거리에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나카의 말투가 바뀌었다는 게 핵심이었어요. 여유가 사라졌다는 거죠. 한국을 묻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건 두려워한다는 뜻이었어요. 선택권을 잃을까봐요. 독점을 잃을까봐요. 아침을 먹으러 내려갔습니다. 호텔 식당이었어요. 간단히 먹었죠. 커피를 마셨습니다. 다시 방으로 올라왔어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공장으로 가야 했죠. 택시를 불렀습니다. 왔어요. 탔습니다. 어제 갔던 그 공장으로 향했죠. 30분쯤 걸렸습니다. 도착했어요. 내렸습니다. 정문으로 걸어갔죠. 경비원이 알아봤습니다. 어제 오신 분이시죠? 그가 말했습니다. 윤 상무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생산동으로 갔습니다. 입구에 윤태성이 서 있었어요. 잘 주무셨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답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낮에 보니 더 잘 보였어요. 라인이 깨끗했습니다. 정리정돈이 잘 돼 있었죠. 작업자들 동선도 효율적이었습니다. 품질 검사 구역을 다시 봤습니다. 샘플링하는 걸 지켜봤어요. 매 롤마다 했습니다. 빠짐없이요. 측정 결과를 기록했죠.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데이터가 쌓이고 있었어요. 실시간으로요. 모니터를 봤습니다. 그래프가 떠 있었어요. 실시간 품질 추이였습니다. 선이 안정적이었어요. 편차가 적었죠. 어제 봤던 보고서 숫자와 일치했습니다. 가짜가 아니었어요. 실제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윤태성이 차를 내왔어요. 마셨습니다. 따뜻했죠. 질문 있으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하나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히 하세요? 홍보 같은 거 안 하시나요? 필요 없어요. 윤태성이 답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줍니다. 잘하면 알아서 찾아와요. 지금 당신처럼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찾아왔으니까요. 숫자를 보고요. 일본에서 연락 왔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물량 못 되겠대요. 6주 걸린대요. 알고 있습니다. 윤태성이 말했습니다. 예상했어요. 어떡해요? 불량률 올라가는 거 업계에 다 알려져 있어요. 그가 답했습니다. 설비가 늙었거든요. 정비 안 하면 더 나빠질 겁니다. 그럼 당신들 기회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기회가 아니에요. 윤태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책임이에요. 일본이 못하면 저희가 해야죠. 환자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환자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이게 들어가는 곳이 어딥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전투기, 미사일, 위성, 전부 사람 살리는 거예요. 방어하는 거고 지키는 거죠. 장난감 아니에요. 그래서 제대로 해야 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달랐어요. 다나카랑요. 다나카는 독점을 지키려 했습니다. 윤태성은 책임을 다하려 했어요. 차원이 달랐습니다. 보고서 쓰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긍정적으로요. 감사합니다. 윤태성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덤덤했어요. 당연한 결과라는 듯이요. 공장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호텔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생각했어요. 다나카는 지금 초조할 겁니다. 한국 일정을 기다리면서요. 그리고 곧 알게 될 거예요. 이미 늦었다는 걸요.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죠. 그런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태성이었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빠뜨린 게 있어서요. 윤태성이 말했습니다. 최종 데이터 드리려고요. 지금 보내드릴게요. 이메일로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봤어요. 새 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열었죠. 첨부 파일이 있었어요. 엑셀 파일이었습니다. 다운받았습니다. 열어봤죠. 연속 생산 안정성 테스트 결과라고 제목이 달려 있었어요. 데이터가 쭉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난 3개월 연속 생산 기록이었어요. 매일매일 생산량, 합격률, 불량률이 적혀 있었죠. 그래프를 봤습니다. 합격률 선이 거의 수평이었어요. 92에서 94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일본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은 70에서 90 사이를 오갔습니다. 들쭉날쭉했죠. 한국은 안정적이었습니다. 다음 탭을 열었습니다. 강도 테스트 결과였어요. 최근 백롤 데이터였죠. 인장 강도를 봤습니다. 평균 6250메가파스칼이었어요. 표준 편차는 3.1이었습니다. 기준치가 6000이었죠. 여유 있게 통과했습니다. 그것도 안정적으로요. 일본 데이터는 평균 6300이었습니다. 더 높았어요. 하지만 표준 편차가 98이었죠. 한국의 30배였습니다. 평균은 높지만 불안정했어요. 한국은 평균이 약간 낮지만 일정했죠. 어느 쪽이 나을까요? 생각해봤습니다. 항공우주 부품은 안정성이 생명이었어요. 가끔 좋은 것보다 항상 괜찮은 게 나았죠. 예측 가능해야 했습니다. 한국이 더 나았어요. 마지막 탭을 열었습니다. 가격 정보였죠.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톤당 가격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 제품이 85,000달러였습니다. 일본 가격을 확인했어요. 12만 달러였죠. 차이가 35,000달러였습니다. 한국이 30% 쌌어요. 품질은 더 일정한데 가격은 더 싼 겁니까? 말이 됩니까?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연간 우리가 구매하는 물량이 100톤이었어요. 한국으로 바꾸면 350만 달러를 절약하는 겁니다. 1년에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안이 아니었어요. 더 나은 선택이었죠. 품질도 낮고 가격도 낮고 안정성도 높았습니다. 완벽했어요. 윤태성한테 전화했습니다. 받았어요. 이 가격 확실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그가 답했습니다. 연간 계약 기준이에요. 단기는 좀 더 비싸고요. 왜 이렇게 쌉니까? 제가 되물었습니다. 일본보다 30% 나요. 분량을 줄였으니까요. 윤태성이 답했습니다. 수율이 90% 넘으면 원가가 확 떨어져요. 버리는 게 없으니까요. 일본은 불량률이 높아서 그만큼 가격에 반영되는 겁니다. 논리적이었습니다. 품질 관리를 잘하면 원가가 낮아지는 거였어요. 당연한 얘기였죠. 그런데 일본은 못했습니다. 한국은 했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큰 도움이 됐어요. 별말씀을요. 윤태성이 답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노트북으로 돌아왔어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방문 결과 요약부터 적었어요. 생산 라인 확인, 품질 관리 시스템 검토, 과거 기록 검증, 최종 데이터 분석 하나씩 정리했죠. 결론 부분을 썼습니다. 한국 업체 생산 능력 확인됨이라고 적었어요. 양산 가능하며 품질 안정적임, 일본 대비 우위 항목 나열, 합격률 높음, 편차 적음, 가격 경쟁력 있음.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보고서 제목을 뭐라고 할까요? 처음 생각했던 건
한국 업체 현장 실사 결과였어요. 하지만 그건 약했습니다. 이 내용을 담기에는요. 제목을 지웠습니다. 다시 썼어요. 새로운 문장을 쳤죠. 대안 발견. 그게 맞았습니다. 우리는 대안을 찾았어요. 10년 넘게 없었던 선택지를요. 일본 독점을 깰 수 있는 카드를요. 보고서를 계속 썼습니다. 비교 분석표를 만들었어요. 일본과 한국을 나란히 놓았죠. 합격률. 일본 70에서 90, 한국 92에서 94, 편차. 일본 높음, 한국 낮음, 가격. 일본 12만, 한국 8만 5천, 납기. 일본 현재 6주 지연, 한국 즉시 가능. 표를 보니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모든 면에서 나았어요. 권고 사항을 적었습니다. 한국 업체와 공급 계약 체결 권고, 초기 물량 10톤으로 시작. 검증 후 확대 가능. 일본 의존도 단계적 축소 제한.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본 보고서는 미국 방산 공급망 다변화의 실질적 기회를 제시한다. 저장했습니다. PDF로 변환했어요. 파일명을 적었죠. 한국 탄소섬유 현장 실사 최종 보고서. 앤더슨한테 이메일을 썼습니다. 국장님, 현장 확인 완료했습니다. 보고서 첨부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은 진짜입니다. 양산 능력 검증됐고 품질은 일본 이상입니다. 가격은 더 낮고요. 즉시 계약 가능합니다. 권고사항은 보고서 참조 바랍니다. 내일 귀국 예정입니다. 첨부 파일을 달았습니다. 보내기를 눌렀어요. 의자에 기댔습니다. 끝났어요. 제 임무는 완료됐죠. 창밖을 봤습니다. 전주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었죠. 햇살이 강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다나카는 이제 뭘 할까요? 육주를 어떻게든 줄이려 할까요? 아니면 가격을 낮출까요? 무슨 수를 쓸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우리는 대안을 찾았으니까요. 더 나은 대안을요. 선택권이 생긴 겁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내일 돌아가야 했죠. 워싱턴으로요. 하지만 돌아가면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일본만 바라보지 않아도 됐어요. 한국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은 준비돼 있었죠. 그날 저녁 윤태성한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곧 연락할 겁니다. 답장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짧았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기회가 왔다는 걸요. 그리고 그걸 잡을 준비가 돼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오후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국방부로 향했어요. 시차 적응도 안 됐지만 회의가 잡혀 있었죠. 오후 3시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앤더슨이 있었습니다. 부국장 로버츠도 보였죠. 기술팀장 마크도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화면에 다나카가 보였습니다. 화상 회의였죠. 어서 오세요. 앤더슨이 말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앉았습니다. 다나카를 봤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여유가 사라져 있었죠. 시작하겠습니다. 앤더슨이 말했습니다. 다나카 씨, 말씀하세요. 다나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현재 저희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자료가 떴어요. 고급 라인 3개에서 동시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나카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비 노후화가 예상보다 심각했어요. 센서 오작동, 온도 제어 불안정, 압력 편차 증가, 전부 교체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로버츠가 물었습니다. 최소 6주입니다. 다나카가 답했습니다. 부품 조달에 3주, 설치 및 테스트에 3주요. 단축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격은요? 마크가 물었습니다.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다나카가 말했습니다. 설비 교체 비용이 크고 당분간 생산량도 줄어들 겁니다. 톤당 15% 인상을 요청드립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과거였으면 우리는 받아들였을 겁니다.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다나카가 계속 말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이런 적 없었는데 이번엔 어쩔 수 없었어요. 기다려주시면 반드시 회복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애원이 섞여 있었어요. 과거의 여유는 없었죠. 한국 쪽 일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나카가 물었습니다. 확인하셨어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모두 저를 봤어요. 다나카도 화면 속에서 저를 응시했죠. 이미 다른 공급선으로 시험을 끝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어요. 한국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연속 생산 안정성 그래프가 보였죠. 93% 합격률, 편차 3이내. 단가 비교표가 나왔습니다. 일본 12만 달러,
한국 85,000달러. 다나카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화면 속에서도 확연히 보였어요. 직접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생산 라인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3교대로 365일 가동 중입니다. 품질 관리도 체계적이고요. 과거 3년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실패를 줄여온 과정이 명확했어요. 현재 수율은 일본보다 높습니다. 가격은 30% 낮고요. 한국이요? 다나카가 중얼거렸습니다. 언제부터였습니까? 당신들이 무시하던 그때부터요. 제가 답했습니다. 3년 전부터 준비했대요. 조용히요. 다나카가 말을 잃었습니다. 화면 속 그의 입이 열렸다 닫혔어요. 아무 소리도 안 나왔죠. 계약 조건 협의 가능합니까? 앤더슨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즉시 공급 시작할 수 있대요. 초기 물량 10톤부터 시작하고요. 검증되면 확대 가능합니다. 그럼 일본 물량은요? 로버츠가 물었습니다. 단계적으로 줄이면 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걸 확인하면서요.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겁니다. 앤더슨이 다나카를 봤습니다. 들으셨죠? 그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다른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다나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요. 이해합니다. 그가 겨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다나카가 먼저 접속을 끊었어요. 화면이 꺼졌죠.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잘했어요. 앤더슨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찾아낸 겁니다. 제 일이었을 뿐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죠. 워싱턴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로웠어요. 일본 눈치를 안 봐도 됐죠.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뉴스를 봤습니다. 집에서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당연했죠. 이건 아직 기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알려질 겁니다. 업계가 알게 될 거예요. 한국이 해냈다는 걸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태성이었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연락받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계약 협의 들어간대요. 축하드립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성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시작일 뿐이에요. 제대로 해야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시작이었죠. TV를 껐습니다. 소파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다나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도쿄 사무실에 앉아 있을까요? 혼자서요. 그 순간 머릿속에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회의가 끝난 빈 회의실이요. 다나카가 혼자 앉아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파일을 닫았죠. 가방에 넣었어요. 일어났습니다. 불을 끄고 나갔죠. 복도가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전주에서는 야간조가 일하고 있었어요. 윤태성이 라인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안전모를 벗었어요. 한 번 더 확인했죠. 계기판을 봤습니다. 숫자가 정상이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업자들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공장을 나갔습니다. 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라인은 계속 돌아갔죠.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생각이 스쳤어요. 힘으로 누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끝까지 만든 쪽이 결국 고개를 들게 되는 거였어요. 그게 진실이었습니다.